황금빛 이야기 마당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눈을 뜨면 나는 가장 먼저 옆자리를 바라봅니다. 그곳은 여전히 텅 비어 있고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지요. 아직도 습관처럼 이불을 반쯤 들어 올려 그가 들어올 자리를 비워둡니다. 그러고는 스스로를 향해 웃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지 하면서도 마음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아침 식탁은 더욱 선명하게 그의 부재를 알려줍니다. 한쪽에는 밥그릇과 국그릇이 놓이고 다른 한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멸치볶음, 고등어 조림. 이제는 굳이 만들지 않게 되었지요. 혼자 먹을 밥상에 그렇게 많은 반찬은 사치일 뿐이니까요. 젓가락을 들고 국을 한 숟가락 떠보지만 늘 들리던 그의 잘 먹겠습니다라는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 소리가 없으니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도 맛이 나질 않습니다.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 씹고 삼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밥을 먹다 문득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함께 있을 때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이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곤 하지요. 남편과 함께했던 30년 넘는 세월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다투기도 하고 아이들 문제로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시간은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함께라는 말이 내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넘어 거실로 들어와도 그 햇살을 함께 봤던 사람이 이제는 없다는 사실이 더 깊은 정막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 하루를 살아야 할까? 혼자가 된 이후의 삶은 단순히 옆에 사람이 없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호흡, 나의 발걸음, 나의 눈빛이 모두 달라진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남편을 떠나보낸 뒤 홀로 남은 아내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은 그 출발점이자 나에게 매일 찾아오는 현실의 벽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혼자라도 살아내야 해. 그 사람 목까지 나는 하루를 이어가야 해. 아침 식탁을 치우고 나면 집안은 금세 고요해집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설거지하는 내 옆에서 오늘은 뭐 하지라며 말을 걸곤 했습니다. 그 사소한 대화가 하루의 시작을 밝혀주던 등불이었지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닦는 소리조차 나를 향한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들립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켜봅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집안 가득 울리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배경음일 뿐 나를 향해 건네는 목소리는 아닙니다. 가끔은 TV 속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보다 정적이 차라리 덜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리모컨을 몇 번이나 돌리다가 결국 꺼버립니다. 정막이 더 견딜만 하다고 느낄 정도로 이제 소음과 대화의 차이를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시장을 가는 발걸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장바구니를 들고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며 흥정을 했습니다. 고등어 2마리를 사면 꼭 이건 내가 손질해 줄게라며 부엌으로 먼저 들어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봉지 하나 달랑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반찬을 많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먹을 식탁에는 김치 한 접시와 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남편이 있던 시절에는 늘 두 사람 분량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제는 나 혼자라는 계산이 습관처럼 몸에 배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혈압을 재고 무릎 관절약을 처방받고 의사 앞에 앉아 있으면 남편분은 잘 계시죠? 라고 묻던 간호사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질문이 이제는 더 이상 내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저는 이제 혼자예요. 라고 대답해야 하니까요. 그럴 때면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마치 나의 신분증에 홀로 남은 자라고 새겨진 것처럼요. 오후가 되면 창밖을 내다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골목길을 뛰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웃음소리가 잠시나마 집 안에 스며들어 내 마음을 덜 외롭게 해주지만 곧 사라져버리면 다시 고요뿐입니다. 가끔은 집안 벽식의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립니다. 딱, 딱, 딱. 그 소리에 맞춰 나의 하루가 조금씩 닳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시 또 혼자 밥을 먹습니다. 남편이 있던 시절에는 하루 중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나를 상대해 줍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괜히 TV를 켰다 끄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결국은 불을 끄고 눕습니다.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스쳐갑니다. 오늘 하루도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끝나는구나. 혼자가 된 이후의 삶은 단순히 사람의 부재를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의 모든 패턴이 바뀌고 리듬이 달라지고 그 안에서 나는 매일 새로운 방법으로 정막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묻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 내가 혼자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자식들이 곁을 지켜주겠지. 그렇게 기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더군요.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회사 일에 치이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바쁘고 주말이면 겨우 잠시 쉬는 게 전부인 생활. 그 속에서 나는 늘 다음 순위로 밀려납니다. 전화를 걸어봅니다. 예, 주말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 그러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합니다. 엄마,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다음에 갈게요. 그 말이 상처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억지로 웃으며 그래, 바쁜데 어쩌겠니라고 말합니다. 소화기를 내려놓은 뒤 방 안 가득 퍼지는 고요를 혼자서 감당해야 합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내 무릎에 앉아 놀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며 할머니 집에 언제 오니? 라는 질문에도 시간 나면요 라는 짧은 대답만 남깁니다. 그럴 때면 내 마음은 알 수 없는 허전함으로 무너집니다. 내가 그토록 아껴주고 길러낸 세월은 이제 어디로 가버린 걸까? 그리고 이젠 내가 누군가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명절 때는 또 다릅니다. 오랜만에 아이들이 집에 와서 웃고 떠들지만 그 하루가 지나면 다시 정막만 남습니다. 빈집에 앉아 있으면 차라리 그 명절이 오지 않았더라면 덜 외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사실 아이들을 원망하고 싶진 않습니다. 나도 젊을 땐 그랬으니까요. 내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하지 못했고
찾아뵈어야지 하면서도 늘 미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그 기다림을 어떻게 버티고 계셨는지를요.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서 보니 알겠습니다. 전화를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애타는 일인지, 문 앞에 서성이다가 발길을 돌려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쓸쓸한지. 자식은 여전히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그리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바쁘게 달려가고 나는 점점 더 느리게 걸어가면서 그 사이 거리는 벌어져만 갑니다. 어쩌면 이것이 부모와 자식의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평생을 품어 키운 아이들이 결국은 자기 삶으로 날아가 버리는 것. 남은 부모는 그 뒷모습을 보며 홀로 남겨진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려 애쓰지만 마음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자식의 엄마로만 살아온 건 아닐까? 이제부터는 나 스스로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혼자가 되고 나니 돈의 무게가 전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땐 두 사람 몫의 연금이 합쳐졌어. 그럭저럭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내 몫, 고작 80만 원의 연금이 전부입니다. 80만 원. 숫자로 보면 분명히 적지 않은 돈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 앞에서는 그 돈이 종이장처럼 얇게 느껴집니다.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겨울이 되면 난방비까지 늘어나고 가끔이라도 아픈 날이 생기면 병원비가 덮쳐옵니다. 약 봉투를 받아 들고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늘 계산기를 두드리듯 마음속으로 합산을 합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텨야 할까? 식비도 문제입니다. 혼자 먹는다고 적게 드는 건 아닙니다. 대형 마트에 가면 포장 단위가 커서 결국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게 되는 음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량씩 파는 시장을 더 자주 찾습니다. 김치도 조금, 생선도 한 토막만. 하지만 작은 것만 사도 쌓이고 쌓이면 금세 지갑이 얇아집니다. 이따금 친구들과 외식을 하고 싶어도 먼저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이번 달에 병원 2번 갔으니 이번에는 참자. 그렇게 나는 나를 스스로 묶어버립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고 싶은 음식을 먹고 싶어도 결국은 돈이 그 앞길을 막아섭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둘이 함께 절약하며 살면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지만 혼자가 되고 나니 모든 부담이 나에게만 몰려듭니다. 앞으로의 노후가 얼마나 남았을지 알 수 없기에 그 불안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혹시라도 큰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 연금으로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떠오르면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가끔은 통장을 열어 숫자를 들여다보면서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가 줄어드는 것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단순히 돈의 부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까지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무언가를 꿈꾸기보다는 오늘을 어떻게 버틸까를 먼저 생각하게 만듭니다. 삶이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견디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순간이지요. 나는 종종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래도 아직은 움직일 수 있고 아직은 숨 쉬고 있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압니다. 이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내 노후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요. 혼자가 된 삶은
단순히 말 상대가 없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 안 구석구석에 깔린 고요는 어느새 나의 마음속까지 깊이 스며들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가끔은 라디오를 켜놓고 텔레비전을 켜둔 채 방 안을 돌아다닙니다. 그저 소리를 채워 넣기 위해서이지. 그 소리를 온전히 듣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계음으로 집을 채워도 사람의 온기만은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저녁 무렵 창밖을 바라보면 아파트 불빛이 하나둘 켜집니다. 그 불빛 속에는 누군가의 웃음과 대화, 식탁 위에 따뜻한 밥 냄새가 담겨 있겠지요. 하지만 내 집은 늘 고요합니다. 식탁에는 한 사람분의 밥그릇만, 거실에는 텅 빈 소파만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문득 이 고요가 나를 삼켜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외로움은 마음만이 아니라 몸에도 작은 균열을 남깁니다. 예전에는 별일 아니라고 넘기던 무릎 통증이 요즘은 점점 더 자주 찾아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쑤시는 느낌에 벌떡 깨고 아침에 일어나 계단을 내려갈 때면 발걸음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집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약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았는데 잠깐 눈을 돌리면 찾지 못해 방 안을 몇 번이고 오가야 합니다. 그러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며 내가 혹시 치매라도 오는 건 아닐까.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따금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은 어디 아프니? 나는 또 허리가 시리다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면 더 허전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픈 이야기만 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나를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몸은 예전처럼 따라주지 않고 마음은 고요에 잠식되어 갑니다. 외로움과 건강의 불안, 이 두 가지는 언제나 함께 손을 잡고 나를 시험합니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제일 먼저 내 소식을 알게 될까? 자식에게 연락이 갈까? 이웃이 눈치챌까? 아니면 며칠이 지나서야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을까? 이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내가 감당해야 할 외로움만이 아니라 언제 닥칠지 모르는 몸의 위험까지 오롯이 내가 짊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조금 아파도 괜찮아. 혼자서 버텨야 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독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나 또한 그랬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 처음 몇 달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눈물만 흘리며 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어느 날 아파트 화단에 핀 작은 꽃을 보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노랗게 빛나는 꽃잎이 마치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너도 다시 피어날 수 있어. 그때부터 나는 아파트 화단을 조금씩 돌보게 되었습니다.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흙을 고르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곤 했습니다. 혼자가 된 뒤 나는 자주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할까? 내 삶의 무게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과 함께 할 때는, 아이들을 키울 때는 나의 하루가 늘 누군가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내였고, 엄마였고, 누군가의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스스로의 얼굴을 마주해야 합니다. 가끔은 거울 앞에 서서 나를 천천히 바라봅니다. 저 얼굴은 누구인가? 주름 하나하나에 지난 세월이 담겨 있고, 눈가의 그늘에는 수많은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깨닫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남편은 떠났지만 나는 아직 이 세상의 발을 딛고 숨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나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온전히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도 괜찮아. 처음에는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는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남편에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니 허전하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을 기억하며 살 거예요. 그러니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요. 그 말을 하다 보면 눈물이 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놓입니다. 마치 그가 내 곁에서 여전히 듣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나는 이제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 대신 그것을 새로운 길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조용히 산책을 하며 나무 그늘을 바라보고, 책을 읽으며 마음속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 보는 것. 삶의 의미는 거창한데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 작은 대화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어쩌면 혼자가 된 지금이야말로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채우기 위해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오늘도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너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처음 맞이한 아침은 참으로 길고 고단했습니다. 빈자리를 받아들이는 일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배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혼자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남은 생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을요. 나는 아직도 종종 외롭습니다. 저녁 식탁에 혼자 앉을 때, 문득 무릎이 쉴 때, 자식들의 전화가 오지 않을 때, 그때마다 마음은 흔들리고 눈가가 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한 작은 위안들은 생각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아파트 화단의 꽃 한 송이, 복지관에서 함께 웃던 사람들, 낯선 카페에서 나눈 짧은 대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한마디가 내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살아있잖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나는 홀로 서는 용기를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남편이 곁에 없더라도, 아이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느린 걸음이지만, 그 걸음 하나하나가 내 인생의 새로운 발자국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작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혼자가 되어 적막한 집안을 버티고 있나요? 혹시 지금 경제적 불안과 건강의 두려움 속에서 앞날이 막막하게만 보이나요? 그렇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요. 우리의 노후가 단지 버티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디뎌 보세요. 그 속에서 새로운 위안, 새로운 기쁨이 분명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도 남편을 향해 속삭입니다. 당신, 나 아직 잘 살고 있어요.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당신 목까지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과 함께 조금은 덜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자 당신을 향한 위로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 꽃 한 송이가 내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후로 나는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나가 보았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저기 가면 내가 외톨이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막상 가보니 나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이들, 혼자 사는 이들,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울고 웃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서툴게 탁구를 배우기도 했고,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색하게 웃던 얼굴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면서 나는 조금씩 잊고 있던 함께 웃는 법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본 적도 있습니다.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근처 산사에 올라 종소리를 들으며 나 자신과 마주 앉았습니다. 고요한 바람 소리 속에서 문득 남편이 곁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혼자라도 괜찮아. 나도 이렇게 걸어갈 수 있구나. 어느 날은 작은 카페에 앉아 책을 읽다가 옆자리에 앉은 또래 아주머니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사연을 조금씩 꺼내 놓으며 우리도 아직 살아있잖아요. 라는 말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내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삶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작은 선물을 내어줍니다. 그 선물이 때로는 꽃 한 송이일 때도 있고, 새로운 만남일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햇살 가득한 오후일 때도 있습니다. 이 작은 위안들이 쌓여 내 고독을 조금씩 덜어주고, 내 삶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반드시 고통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내가 마음을 열고 발걸음을 옮길 때 그 안에는 여전히 기쁨이 숨어 있다는 것을.